목차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인 실습을 해보고 객체지향 언어, 그러니까 객체지향 언어를 우리가 OOP라고 부릅니다.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특히 개발 조직, 어떤 개발팀의 확장적인 어떤 그 개발과 효율적인 그 서로 간의 역할 분리에 좋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컴퓨터끼리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간섭의 분리를 하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객체지향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건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뭔가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뭔가 짜여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뭔가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내가 배송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현실 세계의 시뮬레이션이죠. 거기에 실제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뭔가 어떤 그 주문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배송이 되고 여러 가지 추적이 되고 하는 것들은 현실 세계를 다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컴퓨터의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든 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종류의 컴퓨터에서 잘 동작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은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어떤 개념을 담는 어떤 훈련법을 뜻하는 거죠. 어떤 이러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이자 어떤 그 사고 방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란 뭔가요? 컴퓨터는 생각하는 기계죠. 예, 우리가 생각을 왜 할까요? 예, 미래에 닥쳐올 뭔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해서 빨리 대응하기 위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주식이 나중에 수익을 벌어다 줄까 말까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의 세계를.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잘 실세계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담는 컴퓨터에다가 잘 담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체계를 뜻합니다. 사고의 방식의 체계죠. 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기법도 있고요. C 언어 같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 랭귀지 같은 그런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자바 언어라든지 파이썬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점지향,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가 하면 이 특징적인 것에 더 집중한 언어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배워볼 겁니다. 객체지향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컴퓨터가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컴퓨터는 상당히 비쌌죠. 진공관 세대를 넘어서서 트랜지스터. 지금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인텔 이런 데서 아주 고성능의 칩을 만들어내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매우 좋아졌어요. 비용도 낮아지고요. 그렇지만 컴퓨터가 최초에 개발될 때는 매우 컴퓨터의 성능이 중심이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기계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는 사람이 기계의 그 사고방식에 맞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됐고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고 개발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졌죠. 그리고 경쟁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매우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인건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식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뇌를 뜯어다 보면 그 속에 뉴런과 시냅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우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객체 덩어리와 같아요. 뭔가 하나의 사고,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개념들이 이렇게 잘 포정이 돼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 포정이 돼 있고 그것들 간의 그 개념과 개념, 그 사고방식과 사고방식 사이에 연결, 관계가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객체 지향이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과 공동 개발을 하거나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도 상당히 그 표현하는 그 기법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확장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분업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일을 하면서도 분업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가 분산 컴퓨팅,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많은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때에도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아키텍처가 객체 지향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냐, 내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자, 우리 세계 인류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입사 면접의 핵심 검증 사항이에요. 객체 지향을 알고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 객체 지향을 잘 모르는 개발자 사이에는 100배 이상, 구글이 그 조사하기로는 3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 개발자라고 이야기하죠. 슈퍼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의 로직과 알고리즘만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로직과 알고리즘을 잘 포장해서 더 큰 규모의 알고리즘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검증사항으로 이 객체 지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객체 지향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덩어리를 작은 조각과 포장된 단위로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초인지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메타 레커니션.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초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인 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O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생각의 조각들을 더 큰 관점에서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더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객체 지향과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개발 조직, 확장된 개발팀에서 객체 지향을 적용할 때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앞서서 할 거예요. 객체 지향의 기초 개념을 넘어서서 객체 지향이 그래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과 개발 조직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발 조직은 객체 지향의 효과, 다른 관점의 효과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분업과 협업을 좋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회사 생활을 하거나 팀을 통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익숙치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팀 간에 혹은 다른 회사들 간에 어떻게 하면은 분업을 하면서도 연동을 쉽게 할까, 협업을 쉽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담는 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현할 때 그런 관점이 있고, 실행될 때도 여러분들의 실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이 끝나서 잘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그 소프트웨어의 모듈 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이 덩어리 간에, 그리고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것들이 그 분업과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객체 지향이 그런 인터페이스와 서로 간의 관점에 서로 간에 일을 해야 되는 덩어리를 잘 포장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 관심사가 분리가 되어야 돼요. 관심사가 자기만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만 다른 쪽에 간섭이 없이 더 집중해서 어떤 그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은 구조적 관점과 세부적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세부적으로 그 디테일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들, 그러니까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이라든지 어떤 UI의 동작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 관심에 더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구조적인 관점으로 큰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설계 관점으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사가 분리되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된 이 소프트웨어의 덩어리들이 서로 간에 연동이 되려고 하면 중간에 어떤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종의 메서드죠. 메서드라고 해서 우리가 정의된 어떤 API들이 있을 건데, 그 API를 통해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여러 사람이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그 프로그래밍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이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볼까요? 어느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개발자가 D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급 개발자 5년 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디테일한 건 잘 하지 않지만 잔머리를 잘 쓰고 전반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상황은 첫 번째,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개발자 리소스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전체 4명의 개발자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개발자 A, B, C, D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A는 UI만 만들 줄 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B는 업무 흐름만 주로 다루었다고 그러고, 개발자 C는 데이터베이스와 SQL 처리 정도만 할 줄 안다라고 그럽니다. 자, 큰일 났죠? 이 각자 자기 영역만 할 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행히 개발자 D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전체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다 만들 수도 없어요. 기간도 제한되어 있고, 디테일한 그런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작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작전이. 자, 방법은 분업밖에 없겠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 영역을 개발해서 분리해서 개발해서 합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렬 개발을 해야 돼요. 그 분업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자가 전체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 D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지,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적인 객체를 표현하는 덩어리입니다.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걸 참조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생성자에 나는 비즈니스 로직이 꼭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컨스트럭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건 뭔가 바꿔버린다 그 뜻이에요. 뭔가 재정의를 한다. 그래서 자바에서 실제 표현할 때는 여기 골뱅이 붙이고 오버라이드라고 앞에 붙여야 됩니다. 붙이고 이렇게 do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이 API를 나는 실제 구현을 했다.
이것의 구현체를 만들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그 베이스 클래스에서 실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찍는 행위를 나는 구현을 해서 이 정의된 요구사항에 맞춰서 나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일종이 되면서 하나의 그 종류에 해당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사용법과 동일한 사용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준수되는 그러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게 되는 거죠. 그 구현체를 만든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부분만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한번 저장했다가 로딩하는 그런 요 순서대로 가네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익스텐드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난 넘겨받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난 몰라요. 이게 오라클인지 MySQL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나는 흐름이 저장했다가 로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로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이 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DB밖에 모르는 개발자가 있다고. DB밖에 모르는 개발자는 지금 저장과 로드에 대해서 인서트, 셀렉트 뭐 이런 거 배워봤나요? SQL문 SQL이라고 해서 DB에 저장하거나 로딩할 때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디테일한 로직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DB에 SQL문 만드는 거에 대한 로직만 이렇게 나는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U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그냥 이렇게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이 원하는 대로 개발자 D가 원했던 대로 상속체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상속체의 결과들을 취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크게 바꾸지도 않으면서 각 그 구체화된 구현체를 이렇게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개발자 A가 만들어 온 객체 그리고 개발자 B가 만들어 온 객체 개발자 C가 만들어 온 객체를 있는 그대로 기존에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연수에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은 그대로 대입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상속한 그 자식 혹은 손자겠죠. 그 자식 혹은 손자라도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대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속체이기 때문에. 상속체라는 것은 사용 방법이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용 방법은 뭐냐? 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호출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 우리의 그 자바 컴파일러에서는 요 부분을 문제없이 허용시켜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폴리몰피즘이라고 불러요.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그 객체 지향 언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 내에 생성제의 필수값으로 들어온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상속된 객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대입시켰듯이 이렇게 대입시켰듯이 이것이 이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 앞서 봤던 이 어드레스 북 프레젠테이션에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드레스 북 비즈니스 로직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상속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대입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놈도 어드레스 북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를 상속한 상속체이므로 생성자에 마찬가지로 대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전체가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프레젠테이션에서 전체가 동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D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구조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상속체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전체를 엮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클래스는 미리 각자 영역에 대해서 메소드 관계가 미리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 ABC는 좀 신기하겠죠. 개발자 D가 뭘 했길래 저렇게 어떤 그거 없이 병렬로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이렇게 바로 연동이 돼서 잘 동작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병렬로 우리가 빠르게 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separation of concerns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그게 이제 객체지향 언어가 가진 아까 보았던 클래스 개념, 그리고 상속체, 폴리모피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자 D는 이 베이스 클래스들을 각 영역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고받는 값들이 충분하게 문제없이 서로 간에 연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발자는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또 이야기해보죠. 이렇게 유연하게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확장될 때에도 어떻게 객체 지형에서는 대응이 되는지라고 볼게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게요. 고객이 시스템 UI를 이제 콘솔로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윈도우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프레젠테이션 개발자인 개발자 A를 우리는 불러서 어드레스북 윈도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상속체를 만들어 오라고 우리는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 A는 앞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콘솔에 그냥 찍고 끝나던 부분을 이렇게 재정의를 할 거예요. 오버라이드를 할 거예요. 오버라이드한 부분을 보면 두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윈도우에 프레임을 만들어서 윈도우에 보여주는 윈도우형 UI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 println 기반으로 끝나던 것을 이렇게만 확장을 해서 구현을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 이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그리고 다이나믹 바인딩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 애드레스북 윈도우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부분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이 애플리케이션은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은 곧바로 윈도우로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형태로 확장이 되는 거죠. 다른 비즈니스 로직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영향도를 주지 않고도 이 클래스의 어떤 변화분, 어떤 확장분만을 리플레이스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오라클만 써왔는데 고객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SQL 서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볼게요. SQL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변경해달라고 했을 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발자 C만 부르면 됩니다. 개발자 C만 불러서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 2000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그 SQL 문법이 우리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오라클하고 SQL 서버가 약간씩 달라요. NC SQL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 SQL 2000이라고 이것을 작성해서 그 부분만 마찬가지 이 부분의 어드레스북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교체시킨다면 나머지 비즈니스 로직과 프레젠테이션의 개발자들은 전혀 관계없이 이 관점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특징들이 서로 간에 매우 맞물려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관점의 변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관점들을 이런 식으로 잘 쪼개 놓는다면 각 서비스들은 간섭 없이 잘 확정될 수 있고 변경되고 유지보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객체지향 언어에서 선언하는 이 클래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경은 다른 영향도에 다른 클래스들의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개발자들이 심지어 참여하거나 서로 대화할 필요도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영역 부분만의 변화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폴리모피즘과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연하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프로젝트를 기간보다 빨리 완수해서 휴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객체 지형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냥 잘 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환경들, 여러 변화에 대해 가지고 유연하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머릿속에 객체 지향의 개념을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SOC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Separation of Concern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의 분리다라고 해서 앞서 우리 사례에서 본 것처럼 UI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과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 있고 그 이외 다른 관점으로도 또 쪼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separation of concern, 각 전문성과 관심사의 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실질적으로는 전체 그 연계 관계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됐죠. 세부적인 기술 요소인 프레젠테이션과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는 각자가 그냥 정해진 대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언해준 대로만 상속체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부적 동작은 그 베이스 클래스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수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OC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아주 많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갈 때 많이 쓰게 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IOC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워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지탱하게 하는 그 근간에는 어떤 상속 개념과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 객체들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사연이 있어요. 이 개발자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이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그 운영을 해봤더니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쉽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확장을 해서 오버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 이것을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앱스트랙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 이 채워서 오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꼭 채워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채우지 않고 다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명을 이 언어상에서 자바 언어상에서는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D가 어떤 도사 교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도사 교수님이 앱스트랙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앱스트랙이라는 게 뭘까? 앱스트랙 이건 추상적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객체 지향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구체적인 활동일 텐데 이게 사람은 큰 관점에서 뭔가 대략의 것을 인지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stract class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의 어떤 관념화를 시켜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UI에 대한 어떤 액션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원래 내용이 비어져 있는 구현체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abstract 메서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클래스는 곧 abstract 클래스로 이렇게 디파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컨크리트한 부분, 이 내용이 채워져 있는 부분과 비워져 있는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일종의 틀과 같습니다. 이 틀은
우리가 짜여진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자유롭게 이 abstract 클래스를 확장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를 앱스트랙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해당 구현체, 이 프레젠테이션을 앞서 윈도우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콘솔에 찍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으로 확장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채워야만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자바 컴파일러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되니까 자연스럽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bstrac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자,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작성해서 클래스명을 교체하는 일은 그래도 우리는 했어야 됐어요. 보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고,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의 프레젠테이션과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의 그 클래스명을 교체하는 것이 좀 틀을 너무 흔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짜여진 프레젠테이션과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가 짜여져 있는 이 구조, 서로 간에 위빙되어 있는 이 구조는 그대로 둔 채로 이 세 개의 프레젠테이션과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의 실제 구현체를 얻어오는 로직 부분만 앱스트랙으로 이렇게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ABC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제공해주는 우리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윈도우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그대로 어드레스북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제공해주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그러니까 오라클이 아닌 MS SQL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구성체로 이렇게 그때마다 이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구조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이 흐름 자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흐름 자체에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구조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모드로 우리가 그 실제 DB에 남기는 게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키고 싶다. 강의 기초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북스라고 하는 것에 이게 공개된 아마 자료일 텐데요. 거기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클래스와 객체, 앞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클래스들을 한번 이렇게 사례들을 봤는데,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객체 지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성 요소인 객체와 메시지,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세계를 표현하는 기법이 이제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이에요. 우리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쇼핑몰로 담는다라고 볼게요. 쇼핑몰에다가 이러한 그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뭐 의자가 있고 뭐 이렇게 강아지가 있고 뭐 이렇죠. 이런 이 각 객체들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각 객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에, 프로그램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객체라는 단위를 쓸 거라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다가 사람이 있어요. 사용자가 있다고 볼게요. 사용자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를 타죠. 그거를 우리가 객체로 선언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UML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 방법을 배워볼 텐데, 그 UML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이. 객체의 이름을 인간이라고 주고 자동차라고 주고, 그것들 간의 이런 관계,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예전에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의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메서드의 호출과 호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고요. 객체 지향은 이러한 그 어떤 프로시저의 절차의 묶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절차 자체를 가진 하나의 객체가 존재해서 그 객체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객체 지향 방법은 여러 조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객체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절차 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중앙에 존재합니다. 중앙에 하나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메서드들이 이 데이터를 이 한 통 안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 함수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묶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함수 간에 묶음이 되어 있는 객체들 간의 연결성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함수가 1, 2, 3, 4 마찬가지 1, 2, 3, 4가 있는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고 볼게요. 1, 2, 3, 4가 아니라 여기서처럼 6개의 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어떤 펑션이 있어요. 6개의 펑션이 존재하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6개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구조가 이 각 함수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하나의 변화가 이 데이터의 구조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다른 함수가 이 데이터의 연결성이 강해짐으로 어떤 하나의 기능의 추가나 데이터의 변경이 여러 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객체 지향에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큼의 그 함수 간의 관계를 가능한 작은 단위로 구성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효과가 이 객체 간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들 간에는 철저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연동되게 되므로 서로 간의 간섭을 줄이면서도 서로 간의 발전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바운드리, 무언가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객체 지향입니다. 절차 지향에서는 범위가 없이 모든 데이터와 모든 함수는 평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면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묶음 처리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프로그램은 큰 프로그램 하나가 존재한다고 보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조그마한 프로그램의 단위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어떤 부품처럼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단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성, 하나의 묶음이 객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은 추상화를 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복잡성을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의 문제의 복잡성을 은닉해야 되는 의미예요. 은닉이라고 하는 건 숨긴다는 이야기죠. 문제의 디테일, 뭔가 복잡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의 단위로 추상화시켜서 내부의 복잡성을 잘 보이지 않게.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것은 완전하게 하나가 돌아가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이야 라고 볼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인풋을 던지면 아웃풋이 나오는 하나의 박스, 블랙박스로. 그래서 객체 지향은 추상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클래스 그 문제의 복잡성, 클래스가 어떤 문제 영역을 문제에 해당하는 그 기능들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클래스라는 게 나중에 사용이 될 거예요. 클래스는 우리가 그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복잡함을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나중에 부를 겁니다. 뭔가 캡슐화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내부에 있는 구현의 데이터와 기능의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이죠. 그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의 퍼블릭 키워드로 되어 있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노출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메서드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열려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입력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도 그냥 저것은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용자 측에서는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클래스를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화시키는 그런 구현체와 상속을 통해서, 다형성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현을 해주게 되고, 사용하는 쪽에서는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쪽은 사용할 때 추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구현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에서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있는 그 데이터와 메서드를 우리는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클래스라고 하면 우리가 상속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 포함된 그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 객체의 멤버 데이터와 구조, 그러니까 메서드를 그대로 계승해 옵니다. 앞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거기에서 상위 객체에 있는 틀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extens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특성화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extend라고 합니다. specialize는 특정한 목적으로 특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extend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상위 객체에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제약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기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extend라고 하는 게. 우리 클래스는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클래스의 하이러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계층 중에는 인터페이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디폴트 클래스, 디라이브드 클래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가 가진 기능들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 속성에 대한 것이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명세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상적인 형태의 그 클래스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구현체가 어느 정도는 채워진 상태의 클래스입니다만, 거기에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클래스가 앱스트랙트 클래스죠. 그래서 반완성된 형태의 클래스가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앞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들을 우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이 구조는 콘크리트하게 이미 구현된 채로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가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구현체를 베이스 클래스처럼 다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디폴트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디폴트 클래스들을 쭉쭉쭉 상속해서 어떤 특정의 목적에 대입시켜서 구현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면 그게 이제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됩니다. 자, 이러한 클래스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인터페이스나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디폴트 클래스나 derived 클래스로 내려가면 갈수록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추상화를 하는 대상은 이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전문 영역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의 덩어리를 추상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혹은 나 자신이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복잡한 문제를 쭉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딱 포장을 해서 다음번에 그 생각을 또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를 데이터와 구조와 기능의 덩어리로 해서 만드는 게 기본적인 클래스 인캡슐레이션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로직이나 커맨드 혹은 소프트웨어 구조 이런 것들도 추상화를 해서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워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포루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루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작 구조 자체를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의 클래스로 만들고 이게 세부적으로 이 for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주 이제 확장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중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객체들을 조합해서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객체지향에 3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인헤리턴스, 그리고 폴리모피즘입니다. 자, 인캡슐레이션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의 형태로 이 인캡슐레이션이 되게 되면 나중에 쉽게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뭔가 박싱을 해버리죠. 박싱을 해버린다는 게 우리가 고민한 내용을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하나의,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위로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는 딱 포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내부를 뜯어다 보지 않고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는 정보를 내부적인 데이터를 감추고 외부에 상호작용하는 것은 메서드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라디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볼륨, 그러니까 볼륨, 그 다음에 지금 전원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튜닝되어 있는지, 뭐 이런 스테이션, 이런 것들의 세부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이 외부에 있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내부의 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우리는 유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캡슐레이션이 된 클래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내부의 사운드 카드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운드 카드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인캡슐레이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 속에 수많은 공간에 이 사운드 카드의 기능들이 막 들어 있겠죠. 다 퍼져 있겠죠. 근데 이 사운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객체의 형태로 인캡슐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쉽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부분만 쉽게 리플레이스블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개념이죠. 여기 이제 비클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어떠한 기본적인 속성과 행위가 있을까요? 자동차는 스피드를 갖고 있고 기어 지금 상태가 있고 뭐 연료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속, 감속,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속해서 우리는 승용차도 만들 수 있고 트럭도 만들 수 있고 버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동차와 승용차와 트럭과 버스는 각자만의 특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을 했을 때 가속되는 어떤 그 가속의 스피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연료의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특성은 상속해 오지만 자기만의 어떤 성질을 더 특화시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과 다형성은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슈퍼 클래스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받아오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우리가 자바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애니멀. 자,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고 나이가 있고 먹고 자고 사랑받고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상속해서 보면 사람도 먹고 자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나는 더 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취미도 있고 직업도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를 들면 다형성의 특징은 이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속이 된 나머지 이 derived 클래스들 이렇게 상속이 되어서 다형성이 이루어진 이런 derived 클래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은 소리 내어봐라고 했을 때, 뭐 짖어봐라고 했을 때, 개는 멍멍하고 야옹은 야옹이라고 하고 닭은 꼬꼬댁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각자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자기가 특성화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슈퍼 클래스로 다 캐스팅이 될 수가 있어요. 캐스팅이 되어서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인터페이스로 불러주기만 하면 나머지가 상속된 자기의 특성화된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배우를 캐스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니멀. 나는 처음에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스피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취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그죠? 자, 여기 둘 다 바인딩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인딩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대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대입될 수 있고 애니멀에는 도그도 대입될 수 있습니다. 왜? 애니멀의 상속체들은 모두 애니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e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사람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처럼.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이나믹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동적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입력 값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이것을 더 다이나믹하게 리플렉션 API를 쓰면 클래스 포네임 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명을 넣어서 바인딩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 볼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차 모델명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가속을 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좀 다르고 그리고 연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모델에 대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객체 지향의 장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은 소프트웨어를 품질이 높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품질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속을 통한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한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
구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했겠죠. 그 구조와 데이터를 개선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속받아서 오기 때문에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코드를 재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그 틀, 이미 설계했던 그 설계를 재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코드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를 재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소프트웨어 구조와 기능들을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틀 자체를 재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여러 그 클래스들 간의 연결상에서 인터페이스만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교체를 해도 나머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loosely coupled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뗐다가 붙였다가 우리 그 부품처럼 자동차 부품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버깅이 쉬워집니다. 디버깅이 쉬워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절차 지향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1000개 이상이 막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매우 많은 개수의 데이터 구조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버그를 찾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클래스로 단위적으로 쪼개져 있다고 봤을 때 그 속에는 변수가 10개밖에 없다. 변수와 그 소스 코드가 10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버그를 찾는 게 쉽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백사장에 가가지고 저 바닷가 우리 그 휴가철에 거기서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것과 같아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 그러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로 그리고 그 클래스들 중에서 어느 클래스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속에서만 버그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방 속에서만 반지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디버깅이 쉬워지죠. 버그가 숨어 들어갈 공간이 그 스페이스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버그를 찾기 어렵게 되는데 객체 지향적으로 단위로 쪼개져 있고 그 객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기가 문제일 확률이 높은 그 객체를 찾아서 그 속에서만 버그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팅도 용이하고 디버깅도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중간 점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상태와 동작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상태, state라고 하는 거는 field, 어떤 나의 속성 값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빨간색이고 현재 기어는 2단에 와 있고 현재 속도가 80km다. 이렇게 속성입니다. state, 그죠? 이 속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작이죠. 기어를 바꾼다든지 감속한다든지 가속한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메서드는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바에서. 그죠? 그 다음에 필드를 우리 또 선언을 할 거예요. 자, 중간 점검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객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상태와 동작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구의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켜진 상태, 꺼진 상태. 그런 지금 전구의 밝기 혹은 켜짐, 꺼짐, 유무 그런 게 이제 상태겠죠. 자, 동작은 뭐가 있을까요? 전구에 대해서 켜고 끄고 혹은 디머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볼륨처럼 줄이고 키우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전구와 라디오는 유사한 상태와 동작을 갖고 있을 거야. 라디오도 켜진 상태, 꺼진 상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볼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그 주파수에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라디오의 상태겠죠. 동작은 키고 끄고, 전구처럼, 그리고 볼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를 변경하는 동작이 추가적으로 있겠네요. 그러면 전구와 라디오는 유사한 상태와 유사한 동작들을 갖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다형성을 통해서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크고 끼고 그러니까 키고 끄는 온오프 하는 기능 정도는 공통화 시켜준다면
그러면 나머지 기능들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강아지, 사자, 자전거 뭐 이렇게 볼게요. 유사성이 자전거는 좀 떨어지지만 강아지와 사자는 비슷할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배고픈지, 배부른지, 그죠?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비슷한 상태겠죠. 그리고 동작은 여러 가지 뭐 먹이를 준다든지, 그죠? 먹이를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짖는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도 묶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상태와 동작을 우리가 이끌어내면 객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객체와 객체 간에는 서로 간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서로 간에 전달을 하면서 객체들이 상호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앞서 한번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뉴런과 시냅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객체들이 하나의 뉴런처럼 우리의 그 기억을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개념을 하나씩 담는 거고 이 개념들이 서로 간에 뭔가 관계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뭔가 가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동차 객체한테 메서드를 호출하면 뭔가 accelerate 해라라고 가속이라고 하는 걸 명령을 주면 자동차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올라가겠죠. 속도가 올라가면 운전자 객체는 기뻐한다. 뭐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식의 자동차가 이제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턴 레프트, 턴 라이트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객체 지형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 객체를 선언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죠? 그걸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틀에서 실제 객체가 생성된 것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하나의 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동차 도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클래스고요. 그걸로 실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그건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실제로 생성됐다는 것은 컴퓨터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타입 그냥 껍데기만 있다가 실제 메모리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하나의 클래스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발생된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틀과 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구조는 필드 정의와 메서드 정의로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과 행위 이렇게 앞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 그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타이틀을 하나 정하고 속성들 그리고 메서드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public class perso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그 뭔가 접근자가 있어요. 접근자는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자예요. 그러면 이 class person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JVM 나중에 이제 자바 안에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누구나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그 지금 필드와 클래스와 메서드들은 이러한 접근자들을 갖고 있죠. 지금 사용된 접근자는 모두 다 퍼블릭이네요. 자, 모든 걸 퍼블릭으로 하는 거는 이 객체가 다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은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은닉이 없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은닉이 없다는 거는 좀 위험한 선언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 클래스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클래스를 제외하고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 퍼블릭으로 두지만 나머지 특히 이 메서드가 아니라 필드들 자기의 데이터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가능한 은닉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보통 선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라고 선언하지 않게 되면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 프라이빗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언을 안 하면 프라이빗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서는 접근하지 못해요.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을 허용하는 메서드들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식 경로를 통해서만 내 내부 데이터를 리턴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민번호 누구나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안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퍼블릭으로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기 어떤 이름표에다가 내 주민번호 적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내 티셔츠에다가 등 뒤에다가 내 주민번호 적고 다니는 거가 똑같아요. 여기다가 한다는 거는. 근데 이 get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 물어볼 때, 누군가 물어왔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지금 이것이 어떤 개인정보 노출에 문제가 없는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메서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는. 그래서 요게 좋은 겁니다. 여기는 퍼블릭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생성자는 이 클래스가 생성되는 순간 실제 오브젝트로 인스턴시에이션 될 때 뭔가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초기화한다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나이를 기본적으로 1살에서 시작하겠다. 한국에서는 1살부터 시작하죠. 1살부터 시작했다. 이런 초기화 작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규먼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성자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자기의 이름을 처음부터 받아서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클래스를 선언한 예를 보면은 박스를 하나를 볼게요. 박스. 자, 높이, 너비, 깊이,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셋 다 곱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부피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이 오퍼레이션은 어디서 많이 호출을 당할까요? 외부의 이 클래스 메서드가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보다는 이 박스 속에 선언되어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자체 내부에 있는 이 로컬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참조하는 게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로컬리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메서드를 선언을 할 때는 이걸 이 데이터의 참조가 가장 용이한 쪽에 메서드를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예제가 잘 된 예제입니다.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색깔이 있고 스피드, 기어 지금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 프린트 이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러한 메서드를 같이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응집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응집성. 자기들끼리 잘 논다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와 그거를 처리하는 로직들이 잘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렇게 몽글몽글 잘 들어있다. 그건 이제 응집도가 높다. 코헤전이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객체를 실제 이제 저렇게 선언한 후에 거기서 인스턴스를 찍어낼 때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선언한 앞에 이렇게 변수처럼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게 하고 new 해서 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 후에 그것을 나중에 참조할 때 그 객체에 들어있는 세부 프로퍼티를 참조할 때는 이 도트를 쓰게 됩니다. 도트. 자, 내 차의 스피드는 뭐냐? 그럼 지금 100km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참조하면 되고 이렇게 값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어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는 이러한 예제는 좋은 예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가능은 하되 나중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참조할 수 있다는 것만 아세요. 참고할 수 있다. 참고할 때도 이렇게 참고하면 안 됩니다. get speed 해가지고 얻어야 돼요. 메서드를 통해서만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점을
dot를 통해서 참조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표현은 아예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책에 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건 이렇게 하고 그 내부의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더 좋게 쓰자면 이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마이카 dot set speed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set speed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100이라는 값을 넣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 은닉 아까 이야기했었죠. 데이터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최근의 기법입니다. 자, 이 책은 조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저런 조금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는데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맞아요. 남의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하는 이러한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또 있네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죠. My car 여기 해가지고 컬러와 스피드와 기어를 선언할 때부터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거를 직접 액세스를 했어요. 자,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왜냐면 이 카 입장에서 내 값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사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내가 값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다 set color, set speed, set gear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접근하도록 이 메서드를 추가해주고 이 필드들은 직접 액세스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dot를 통해서 액세스한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를 한 개만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을 우리는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 있죠. My car, your ca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성을 다른 걸 대입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My car는 빨간색의 스피드는 제로고 지금 기어는 1단에 있고 파란 your car는 지금 막 달리고 있는 60km 달리고 있고 기어는 3단에 블루색이다.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재고에 대한 클래스 선언이네요. 재고. 자, 필드는 몇 개 있냐? 상품 번호가 무엇이고 지금 재고량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스톡 업, 스톡 다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제가 있고, 뭐 강아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그죠? 자,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입력 값과 출력 값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먼저 객체가 아까 본 것처럼 new car 해가지고 생성이 되었다가 new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사용이 되죠. 사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메서드의 호출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겠죠.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계속 되다가 나중에 소멸됩니다. 소멸될 때 언제 소멸되면은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 하나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new instantiation 됐던 것들은 나중에 finalize가 될 거예요. 메모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객체는 상당히 비용이 높은 그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하나가 선언이 되고 나서 나중에 잘 없애줘야만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를 잘 아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건 new라고 하지만 new라고 하는 건 부담이에요. 뭔가 리소스를 쓴다는 겁니다. 뭔가 메모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그러면 언제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거를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이 객체에서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뉴카 해가지고 your car가 my car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시켰다고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카를 두 개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카 1, 카 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 2는 카 1이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 2를 바라보고 있는 자, 이 뉴카 해가지고 여기가 메모리 지점 100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 두 번째 뉴카가 메모리 지점 200에 있다라고 보면 그죠? 두 번째 이 카2를 바라보고 있던 원래 20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참조되어 있다가 이게 카1이 돼버렸어요. 카2가 카1이 돼. 그래서 카2도 100번째 있는 걸 가르치고 있고 카1도 100번째 있는 객체를 그냥 가르치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200번째 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객체가 돼버렸죠. 요 두 번째 요 객체. 이게 주소가 200이었다고. 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나중에 메모리를 환원시키게 돼요. 컴퓨터에게. 자, 그런 동작을 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앞서 있었던 이 상황에서 카1에 대한 거를 null로 처리를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카1에 원래 세팅되어 있던 이 100번째 있는 이것도 가비지 컬렉션이 돼버릴 거냐, 뭔가 소멸돼 버릴 거냐? 아니죠. 카2가 여전히 물고 있죠. 카2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마찬가지 카2도 null로 해줘야만 소멸이 됩니다. 그때 아무도 관심 없구나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껴 써야 되는 메모리가 환원해 준다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그래야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